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의 중재로 전격적인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슈미르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긴장 완화는 유언하기 때문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1947년 영국의 식민 지배가 끝나면서 시작됐으니까 오랜 역사가 있고요. 또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핵전쟁 위기까지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미중 대결의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양국의 관세 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와인 꼼수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프랑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1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 매긴 보복적 고유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10일 성명을 내고 양국이 오는 14일 기준 90일간 관세를 대폭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성명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의 결과입니다. 양측의 합의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조만간 시행하기로 공언한 가운데 자국의 비싼 약값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 행정명령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에도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만 제약업계 반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미국인 인질 중 마지막 생존자를 석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이스라엘군은 인질 에단 알렉산더가 적십자사로 인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알렉산더는 이스라엘군 특수부대 호위 속에서 이스라엘 남부 진주로 이동해 기다리던 가족과 만났습니다. 알렉산더는 뉴저지 출신의 미국 이스라엘 이주 국적자로 지난 2023년 10월 달에 하마스에 끌려간 251명의 인질 중 생존한 마지막 미국인입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는 인질 58명이 남아있고 이 가운데 20명만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오 14세 시임교황이 진실을 보도하다 투옥된 언론인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바티칸에서 개최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투옥된 기자들의 고통은 국가와 국제사회 양심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언론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책임감과 통찰력을 지녀하고 이념적 당파적 공격에 바벨탑을 떠나 편견과 분노, 광신증오를 해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전 세계 불평등과 빈곤이 주목받도록 최전선에서 남아있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콘클라베 이틀째인 지난 8일 프란시스코 교황의 후임자로 선출됐으며 교황 즉위미사는 오는 18일 거행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탄약 폐기 작업을 하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군인 4명 등 13명이 숨졌습니다.
자바섬 서자바주에서 사용 기간이 끝난 탄약의 폭발에 군인 4명과 민간인 9명 등 13명이 사망했는데요. 사고 당시 군인들은 서자바주 가루트의 자연보호구역에서 군용 창고에 보관돼 있던 탄약을 폐기하던 중이었습니다만 구체적인 폭발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자바주 천연자원보호청은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무인 토지로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군 당국이 탄약 폐기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투쟁으로 거둔 승리. 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미국과 중국 모두가 서로에게 부과했던 관세를 90일 동안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 네. 대폭 낮아졌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관세가 125%에서 10%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려 미 무역대표부,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부총리가 대표단으로 협상에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향후 논의는 미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진행되거나 양국 합의하에 제3국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고 필요할 경우에 고위급 외에도 실무급 협상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 관계에서 완전히 재설정을 이뤄낸 것을 주장하면서 중국이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위하고 없앨 것이라며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가 양국 간의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밝혔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관세가 다시 145%가 되면은 디커플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긴 것이다. 네. 협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국 매체는 또 중국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맞아요. 보도를 했다고요. 서로 양측 모두가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기초로 해서 중국과 마주보고 일방적인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고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꼭꼭 집어서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혹시라도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킨다면은 중국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들이 이번 합의를 승리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네. 중국 관영 매체가 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인 위안탄테는 미국이 이른바 상호관세를 남용한 뒤에 중국은 처음으로 상호관세에 대해서 반격한 국가가 됐다면서 바로 투쟁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쟁으로 단결을 추구하면 단결이 남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 마오쩌둥이 항일 혁명 시기에 남긴 말인데 이걸 중국 언론이 다시 인용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네. 잘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국 매체인 관찰자망에서도 중미 제네바 이 경제무역 회담에서 공동 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제한 결과라면서 자평을 남겼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미중 무역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공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대해서 14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철회한 배경은 미국 무역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준 사례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트럼프의 이런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제보했습니다. 네. 이 고율의 관세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큰 고통을 받으면서 트럼프가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관세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됐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됐고 인하하게 된 거라는 얘기가 드는 겁니다. 네. 미국의 전략국제연구소의 스콧 케네디 중국 전문가는 제네바 합의는 미국의 사실상 완패나 마찬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강경한 보복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패배한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관세 부과로 위기를 조정해서 단기적으로 양보를 끌어내려고 했었던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에 전혀 먹히지 않았고요. 미국 당국자들도 이 과도한 관세 부과 때문에 미중 경제가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부담과 자신의 생각과 흘러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선물 같은 뇌물. 네. 네.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상대방이 약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이 네네.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선물이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안 받으면 바보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카타르 왕실로부터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서 오.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항공기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카타르 왕실의 기부금으로 고급 보잉 7478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1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받은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선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비행기를. 스케일이 남다르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 오늘 13일부터 이제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하게 되는데요. 네. 카타르의 항공기 기증 발표는 이제 며칠 안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행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된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라도 이 항공기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냐라면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네. 이 보잉 7478 항공기는요. 한 대 가격이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억 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개인 전용기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포스1이 있는데요. 이건 보잉 757 기종인데 이게 1990년대 초부터 비행을 시작한 것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는 중고로 구매를 한 거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는요. 30년 이상 운용된 보잉 747 기종을 쓰고 있는데 정비가 자주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했을 때 보잉과 2대 7478 기종의 대통령 전용기를 납품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네. 이 2대 모두가 인도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도 일자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임기 동안에는 원래 주문했던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카타르 왕실에서 준 이 항공기를 전용기로 계속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카타르가 선물을 네,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이게 선물 아니고 뇌물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네. 야당에서는요.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중동에서의 사적 이익 사이에 이게 충돌하는 게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항공기 가격이 너무 비싼 점. 네. 수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말씀인 것처럼 이 비행기를 사용할 가능성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제 중동 지역을 순방하는데요. 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는 이번 협상이 석유, 무역 투자 거래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자 문제, 예멘 지역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번 중동 방문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워싱턴 포스는 아랍의 부유한 국가들을 미국이 가서 결국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 아니냐라 말하면서 전통적으로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이전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는 트럼프는 경제 문제를 중동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너무 비싼 선물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트럼프는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예.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약값은 제로섬 게임. 네. 앞에 이제 제가 헤드라인 뉴스에서 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들이 30일 이내에 처방약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가격 제한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서명했습니다. 네.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다른 나라의 최저 약값 수준과 연동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제약사 측의 싼 가격을 강제하는 외국 정부에게는요. 관세를 부과해서 이제 부담을 주겠다는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에서 약값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약 가격을 평준화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유럽이 지불하는 가격과 동일하게 약값을 맞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 내 약값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해외에서 팔린 약값은 싸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맞추겠다는 건데 네. 근데 제약회사들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제로섬 게임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익이 나면은 한쪽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때문에 좀 제약회사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30일 동안 제약사들과 신약 가격 협상을 이제 벌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면은 다른 나라의 약값 수준을 맞춰서 미국이 약값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조치 핵심은 메디케어,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나 장애인에서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고요. 그리고 네.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에서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료지원 프로그램인데 네. 이런 프로그램에서 연방 정부가 주장하는 약값을 재조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단기간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겠네요. 보이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인하를 위해서 외국 정부도 압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들이 제약사들이 제품을 판매하려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걸 거부할 경우에 제품을 시장에서 차단한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 비용이 결국 미국 환자들에 전가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걸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춰서 미국의 가격 등을 일으키는 관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약값을 미국이나 외국이랑 똑같이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에 엄청난 연구비를 쓰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약값을 다 뽑기가 솔직히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제약회사는 자신이 개발한 혁신 신약에 대해서 한국이 보험 약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고 또 몇 년간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발언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앞으로 이제 각자 그 협상을 벌이잖아요. 각 나라들이 그때도 혹시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타겟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무너진 일본의 자존심. 네. 닛산 자동차 얘기입니다. 근데 닛산이 네. 한자로 보면은 일본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그러면 닛산 자동차인데 닛산 자동차가 실적 부진 때문에 결국 전체 직원의 15%인 2만 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닛산이 구조조정 위해서 작년 11월 달에 세계 생산 능력을 20% 낮추고요. 직원은 9,000명 감축한다고 밝혔는데 네. 여기에다가 추가로 11,000명 더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총 2만 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닛산은 지난 9일에도 후쿠오카현에 있는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원래 세우기로 했었는데요. 이걸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구조조정은 예상보다 판매량이 더 떨어지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회사 측에 설명을 했는데요. 닛산에 따르면 2017년 회계연도에 자동차 577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회계연도는 330만 대 파는 데 그쳤습니다. 거의 반토막 난 셈인데요. 네. 닛산이 지난달 하순에 2024년도 적자가 7천억에서 7,500억 엔 정도 된다고 밝혔는데 1999년도 이후 최대 적자 규모를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새로운 차종 투입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또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전기차 경쟁에서 밀리면서 판매 대수가 크게 떨어졌다 밝혔는데요. 요즘 전기차 하면은 중국 전기차가 1등입니다. 네. 가성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니혼계좌신문은 인도와 아르헨티나 생산 철수 등 비용 삭감을 추진해왔는데 이 판매 실적과 생산 능력 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결국은 대규모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닛산은 삼형처럼 일본을 대표하는 제조업체고요. 일본 최초로 양산차를 제작을 했었고 세계 최초로 전기차를 만들면서 시장을 선도했던 회사인데 1980년대 이후에 일본 내 장기 불황과 맞물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까지 몰렸고요. 그러다가 프랑스 르노차의 구원을 요청해서 1999년에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로 재계 발판을 마련했는데 네. 다시 한 번 더 위기의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지금 재편되고 네.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물에 사는 흡혈귀. 네. 네. 유럽의 인기 휴양지에서 민물 달팽이에 서식하면서 인간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수천 개의 알을 낳는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가 늘어나서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물 달팽이에 서식하는 기생충인데요. 요즘에 유럽의 인기 휴양지에서 서식을 하면서 기생충에 감염된 채로 귀국한 영국 여행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흡충의 일종인데요. 이 기생충이 사람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네. 좀 상상은 하지만 예. 네, 근데 이게 주혈 흡충증이라는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달팽이 열병 그리고 비하르츠 흡충증 이렇게 이제 불린다고 하는데 네.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 불임, 장기 손상, 심지어 방광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호수 같은 담수 환경에서 수영할 경우에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과학자들 얘기는 이 질병 한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한이 됐는데 지금은 유럽 남부 일부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건안전청은 지난 2022년에 영국에서만 123건이 보고가 됐었다고 하고요. 네. 전년도에 기록된 수치는 이것보다 2배나 많다고 합니다.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전문가들 얘기는 해당 벌레가 아프리카 여행자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기후변화 때문에 유럽 해역의 수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 벌레가 어찌어찌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식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 그렇죠.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네. 특히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벌레가 많이 유입됐고 유럽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물리게 되면요. 울퉁불퉁한 발진이 나타나고요. 네. 점차 발열, 기침, 설사, 근육, 관절 통증, 복통 이런 게 나타나고 하는데 네. 처음에 증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바다나 수영장에서는 절대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물 환경에서 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겠고 하나 더 알아볼 거예요. 감자의 반전 매력. 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네. 하지만 감자는 먹는 방법에 따라서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루이지아나 주립대 그 페닝틴 생리학 연구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감자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8세부터 60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참가자들에게 고기, 생선 요리 40%를 감자로 대체한 식단을 주고 8주간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그랬더니 체중이 8주 동안 해봤더니 5.6% 정도 그러니까 5.8kg 정도 줄었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2달 동안 5kg 넘게 빠졌다고요? 네, 너무 괜찮죠. 그러면 감자. 네, 감자. 예. 그래서 잘 먹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네.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체중 감량하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한 식단에 찐 감자를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이브의 All Over You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둘째 날 대구와 경북, 울산 등을 돌며 유세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12.3 내란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나 출당 조치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후보 등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고 공인 탐정 도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내일로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기습 시위를 시도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고가 수입 브랜드인 디올이 지난 1월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김선영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랑스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 파리는 따스한 봄 햇살 덕분에 야외 테라스에서 와인 한 잔 즐기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관광객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프랑스 와인 문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날씨가 한국도 점점 좋아져서 이야기만 들어도 네. 벌써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먼저 프랑스 와인 업계 분위기 어떤가요, 요즘에? 네, 최근 프랑스 와인 업계는 조금 조용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전 세계 와인 소비량이 6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비량은 약 3.6% 감소했고 생산량은 무려 23%나 줄었습니다. 기후변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음주 문화의 변화가 주된 이유인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덜 마시되 더 좋은 것을 고른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와인을 마시는 횟수는 줄었지만 그만큼 한 병에 담는 의미는 더 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랑스 사람들이 또 이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에서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네. 문화이고 대화의 매개체입니다. 식탁 위에서 와인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포도 품종과 생산자, 빈티지와 향에 대한 분석은 이들에게 있어 거의 일상입니다. 네. 사실 저희 프랑스 가족 중 몇 달 뒤면 100세가 되는 할머니가 계신데요. 네네. 와인 매니아이셔서 하루 3끼 반주로 와인을 드십니다. 그런데 포도의 라스베라트롤은 항산화 성분 덕분인지 네. 건강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장수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를 상징하는 아페리티프, 즉 식전 중 온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 전 간단한 안주와 함께
와인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작은 행복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예, 할머님의 건강 비결이 하루 세끼 와인을 반주로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 프랑스에서 최근에 관광객 상대로 해서 와인 바꿔치기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요. 네. 논란이 좀 됐다고 하는데 여행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파리 몽마르트르 지역의 일부 식당에서 네.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급 와인을 주문받은 척하고 값싼 와인을 제공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병을 보여주지 않거나 잔에 남은 와인을 혼합해서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잔으로보다는 병 단위로 주문하고 병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너무 저렴한 하우스 와인보다는 최소 15유로 이상의 와인을 고르면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병을 보여달라고 하셔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지금 파리에서 좀 즐겨 볼 수 있는 와인 체험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와인과 함께 파리의 매력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시대 뒤방 보르도에서입니다. 세계 각국 와인 전시 및 시음 체험이 가능한 프랑스 최대 와인 박물관으로 네. 당일치기로 떼제베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리 바이 더 클라스, 파리 골목골목을 도보로 다니며 숨겨진 와인바를 탐방하고 지역 특산 와인을 시음하는 가이드 투어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갤러리 라파에트라는 파리 중심부 유명 백화점에서 열리는 프랑스 치즈와 와인 페어링 체험입니다. 영어 설명도 제공되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여행하시면 더 즐거울 것 같고요. 와인을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유명한 와인바도 많을 텐데 몇 군데 좀 추천을 해주시면요. 필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파리에서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와인바 몇 곳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르 바롱 후즈는 파리 12구의 테오필 호셀 거리 1번지에 있는데요. 네. 생기가 넘치는 지역 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주말에는 신선한 굴과 함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스팀 라키아브. 이곳은 파리 11구의 3 후이 마스포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세팀의 와인바이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다양한 시음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오 샤토입니다. 주소는 파리 1구의 정자크 호소가의 68번지고 영어 소믈리에 설명, 와인 클래스, 디너, 시음까지 체험 가능한 복합 와인 공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파리에 오실 때 와인과 함께하는 여행 꼭 한번 경험하신다면 저도 불안되고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무력 충돌을 이어왔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10일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서로를 향한 공격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남아 지역의 안정을 뒤흔드는 근본 배경이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오랜 분쟁에 대한 이야기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드립니다. 한겨레 신문 정일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인도 파키스탄 이번 군사 충돌 그 과정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지난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인 파할감 지역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네. 무슬림 극단주의 세력으로 보이는 용의자들이 민간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여서 한 26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 테러 뒤에 인도는 이제 응징을 다짐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7일 새벽에 파키스탄 및 파키스탄 영유의 카슈미르 접경 지역 9곳에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원해서 공격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인도 공격에 대응해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고 특히 전투기 공중전에서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직접 밝혔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파키스탄 전투기가 중국제 J-10이라고 하는 최신의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전투기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중국 전투기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서방의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그래서 네. 서방이나 중국이나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 전투기가 이제는 서방 전투기까지 격추할 정도로 수준이 올라간 거냐. 근데 네. 인도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확인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번 인도 파키스탄 군사 경제에서 최대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양쪽은 이 카슈미르 지역을 가르는 이른바 실질 통제선을 가운데 놓고서 포격전을 계속 벌였고요. 네. 9일까지 상대 군사시설까지 공격하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9일 오후부터 미국의 중지로 휴전 협상에 들어가서 10일 휴전이 성사된 거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휴전됐으니까 뭐 괜찮은가요? 휴전이 성사된 10일에도 양쪽이 여전히 간헐적으로 포격을 교환했는데요. 그 다음 날인 12일부터는 실질적으로 군사 충돌이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전의 실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네. 애초부터 양쪽은 전면전은 상당히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었습니다. 명분이 없었는데 휴전이 됐고 일단 발효된 이상 이제 아마 당분간은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양쪽이 이제 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이런 네. 뉴스가 있었습니다. 양쪽은 앞서는 말했는데 누군가의 휴전을 전면전을 회피하려고 했고 네. 그래서 중재를 해주길 바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 결정적 순간에 나선 거죠. 예.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우려를 낳은 사건은 9일 밤 파키스탄 라왈핀디에 있는 누룩한 공군기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기지는 파키스탄 핵무기 관리 부서가 자리 잡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이제 미국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렇죠. 애초 미국은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지난 8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전쟁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말을 한 지 24시간이 되지도 않아 가지고 미국이 나서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직접 통화하고 네. 그랬습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공군 간의 본격적인 공중전이 벌어지면서 파키스탄이 수백 대의 드론을 인도 쪽으로 날려버리니까는 이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그래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파키스탄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그 외무장관, 인도 외교장관 등과 접촉해서 휴전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뉴욕타임즈에 미국이 개입해서 특히 루비오 장관의 중재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해 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침에 양국이 휴전에 협의했다고 처음으로 자기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고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좀 외교적 성과를 낸 거네요. 표면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번 휴전 성사는 기본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양쪽이 전면전을 피하려고 했었고 미국이 중재가 영분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휴전이 아니라 카시미르 분쟁 등 양국의 분쟁 해결이 전혀 진전이 없다는 거죠. 네. 그 역사가 워낙 뿌리 깊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인데요. 네. 그 역사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사건은 카시미르를 둔 양국의 오랜 분쟁이 더욱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드러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47년에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 네. 이후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네. 이 분리 독립 과정에서 1,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적어도 20만에서 많게는 200만이 죽었다. 뭐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영국이 이제 이 인도 반도, 인도와 대륙을 식민 통치할 때 사실 네. 직접 통치를 한 게 아닙니다. 각 지역의 유력 지배자, 즉 이슬람 군주인 술탄이나 힌두교도 군주인 라자들이 있는 지역 군주들이 있는 이른바 본국이나 공국들을 간접 지배하는 형태로 통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할 적에 이 공국들에게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로 갈 거냐 혹은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으로 갈 거냐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서부 무슬림 살고 있는 이 무슬림이 다수 지역인 그래서 북서부 무슬림이 다수인 지금 현재 파키스탄 네. 그리고 지금 저 동쪽에 있는 방글라데시가 네. 이제 파키스탄으로 같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이라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일부였었죠. 네. 근데 문제가 현재 그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있는 카슈미르였죠. 네. 당시 카슈미르는
카슈미르 잠무 공국이었고 주민은 무슬림이 다수였으나 통치자는 힌두교도인 하리싱이라고 하는 마하라자였습니다. 마하라자는 대군주를 뜻합니다. 네. 근데 파키스탄 무슬림이 다수인 당시 최대 공국인 이 카슈미르 잠무가 힌두교도 통치자의 뜻대로 인도로 넘어갈까 봐 상당히 이제 걱정을 했고 그래서 1947년 10월에 파키스탄 군들이 그 무슬림 민병대를 부추기고 도움을 줘서 네. 이 무슬림 민병대가 카슈미르 일부 지역을 강제로 점거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1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카슈미르 지역은 북서부 3분의 1 지역은 파키스탄이 그리고 네. 남동부 3분의 2 지역은 인도가 서로 나눠 갖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실질 통제선이 그어져서 지금까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종교 때문이네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전쟁도 계속 반복이 된 반복이 거죠. 됐죠. 예. 65년에는 파키스탄이 인도가 영위한 카슈미르 지역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병력을 투입했다가 인도의 반격을 받아서 7일간 전쟁이 벌어졌고요. 특히 71년에는 현재 방글라데시, 네. 당시엔 동파키스탄이었죠. 네. 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선포를 했고 이것을 파키스탄이 막으려는 것을 인도가 나서서 제지를 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네. 전쟁에서 인도가 승리했고 파키스탄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우려와 불안, 불신이 더욱 고조됐고 이때부터 양국이 핵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었죠. 그렇군요. 1999년에 카슈미르를 두고 2개월 가까운 제한전이 벌어졌고 흔히 카르길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네. 2008년에는 뭄바이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뭄바이 연쇄 테러라고 해서 카슈미르에 기반을 뒀던 라슈카레 타이바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네. 뭄바이 시내에 잠입을 해서 한 나흘 동안 시가지를 돌면서 거의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테러를 벌여서 네. 175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도에서는 힌두 민족주의, 더 나아가 힌두 군본주의 부상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정당 인도인민당이 당시까지 주류 정당이었던 국민회의를 누르고서 이제는 인도에서 제일 정당으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힌두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09년에는 헌법상으로 규정된 카슈미르 자치권을 폐기하고 직할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때문에 카슈미르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네. 이 지역의 무슬림들이 저항이 더욱 거세졌고 모디 총리는 투어과 탄압으로 대응을 했죠. 이번 군사 충돌을 부른 팔감 테러의 직접적 뿌리는 모디 총리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역사가 정말 오래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아까 종교적인 이유 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영국 식민지배의 결과이기도 한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종교적인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인데 네. 내용적으로 보면 인도에 대한 영국 식민지가 아주 뿌리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인도의 힌두 문화는 다신교 문화에서 특정 종교를 갖다가 배척하거나 혹은 차별하거나 구분하는 이런 전통이 아니었군요. 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것도 그냥 힌두교 사람들은 그건 우리의 일부 하나의 힌두의 받아들이는. 일부다 이런 네.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 인도에 영국이 오기 전에 무슬림들도 힌두 사람들과 다 섞여서 같이 살고 서로 뭐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네. 영국이 오면서 이제 무슬림과 힌두교는 별개의 것이다, 다른 것이다, 대척적인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고 또 그걸 이용해서 분할 통치를 하면서 힌두교 사람들도 그럼 우리가 무슬림과 다른 건가? 우리는 별개 힌두교인가? 됐어. 그때부터 힌두교도 어떤 특정 신앙 교리 체계를 갖고 네. 이 배타적인 신앙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개념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무슬림과 힌두교 구분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영국이 인도화 대륙을 갖다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각 군주를 네. 포괄을 해갖고서 간접 지배한식으로 통치를 해서 결국은 파키스탄부터 스리랑카까지를 갖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인도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 인도 쪽 인도에서는 이 인도가 그 하나의 단위다, 정치적 단위다, 뭐 지리적 단위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도라는 개념은 영국 등 서방이 어찌 만들어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그래서 지금의 그 인도에 영국이 오기 전까지 네. 그 무굴 제국이 있었는데 무굴 제국이라는 거는 아프간에서 내려온 무슬림 세력들이 와갖고서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통치를 하고 그 영향권은 아마 많아 인도 중부까지 정도였었는데 네. 그저 영국이 와갖고서 파키스탄부터 스리랑카 심지어 또 버마까지 넓혀서 크게를 하나의 단위로 통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독립을 할 적에 네. 파키스탄에 있던 무슬림들은 우리는 무슬림이니까 분할 지배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독립해야겠다 했고 인도는 네. 현재 인도는 파키스탄도 인도의 일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이제 대립이 생기면서 이게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리 독립 이후에 인도는 당시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른바 비동맹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인도도 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여서 소련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반해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은 사회주의권인 인도와 소련이 자신들의 이슬람 신앙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무신론적 체계니까 네. 보고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양국 대치는 인도가 1974년에 핵실험을 성공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여기에 맞서서 파키스탄도 핵 개발에 나섰습니다. 예. 특히 1979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 양국 관계를 갖다가 더 악화시키는 하나의 근본 원인이 됐는데요. 네.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로로 이제 아프간 전쟁에 개입을 했고 아프간 사회주의 정권을 지원한 소련군에 맞선 무자히딘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그래서 파키스탄이 담당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군부와 군 정부가 담당했고 그래서 군부의 힘이 커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대해서 눈을 감아줬습니다. 이는 결국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가 약화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북한의 핵 개발도 사실상 파키스탄의 모델을 따랐고 파키스탄의 핵 개발 아버지인 압둘 카dir 칸의 기술적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양국은 1990년대 후반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쪽이 갈등이 있었을 때 더 걱정을 전 세계가 했던 건데요. 네네.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주변국 안보에도 뭐 심각한 영향을 주겠죠. 대표적으로 아프간 전쟁이죠. 네. 지금 아프간 전쟁 물론 끝났으면 지금도 아프간 정세가 이제 심상치 안정되지 않죠. 않는데요. 예. 파키스탄에게 아프간은 인도와의 덱에서 반드시 자기 영향권에 둬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아프간 전쟁에 적극 개입했고 소련군에 맞섰던 무자히딘이나 현재 아프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을 적극 육성하고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사실상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지아울 하크라고 하는 파키스탄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프간은 항상 적당히 끓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조성해 놓고서 자기네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9.11 테러 전후에 극성했던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이 한 안식처였습니다. 9.11 테러가 파키스탄 아프간 접경 지역에 응거했던 오사메 빈라덴의 알카에다가 기획하고 실행을 한 거죠. 그렇죠. 양국 대결은 그래서 미소 대결뿐만 아니라 현재 미중 대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련 붕괴 뒤 파키스탄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네. 중국의 인도양 진출 전략인 1대1로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통로가 됐습니다. 여기에 맞서 인도는 거리를 뒀던 미국과 1990년대 중반부터 관계 개선에 나서서 네. 나렌디라 모디의 인도 인민당 집권 이후 양국 관계가 상당히 더 증진되고 가수가 됐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끌어들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트럼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서방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로 이제 계속 부상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그렇죠. 미 파키스탄 관계도 소원해졌고 하지만 최근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양국 관계 회복을 파키스탄이 모세가 있고 막 그런 관계 속에 지금 트럼프의 중재가 결정적으로 먹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인도 파키스탄 분쟁은 이제 서남아 지역 안보의 이 기본 상수이자 현재 미중 대결의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기의 힌두 민족주의를 갖다가 부추기고 자기 직권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뭔가 국내적인 대결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무슬림 문제를 상당히 긴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면전으로까지는 또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면전으로 갔을 경우에 네. 자기들의 경제 개방과 네. 서방의 관계가 틀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관계가 적당한 수준만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대결을 이용하고 있는 관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 상수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비다린의 Call Me Irresponsible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